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오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목적지 근처라도 가는 버스를 타야겠다 싶어서 다른 버스를 탔는데 그 뒤로 원래 타려고 했던 버스가 따라왔던 경험, 아마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버스 도착 정보가 시행되면서 정말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CCTV 통합 관제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 증진 사업 등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도 오늘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구시가 올 연말까지 시내 전역에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대구형 사물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상수도 원격 검침과 가로등 관리, 주차 정보 제공과 대기질 측정 등의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갈수록 다양해지고 편리해지는 스마트 도시 구현 사업들,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 또한 그만큼 높아질 거라 기대해 봅니다. 10월 5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한로를 며칠 앞두고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 10도, 예천은 8도로 출발했는데요. 기온이 낮은 일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는 올 가을 첫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찬 공기가 강하게 파고들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지만 주말인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안동시가 주최하고 미래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3 안동 한글특별전 우리의 한글 세계 빛나다 전시가 다음 달 5일까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개최됩니다. 안동 한글특별전은 다가오는 한글날을 기념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인 안동의 또 다른 유산인 한글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는데요. 이번 전시는 세종의 한글과 한글 제작 원리, 내방가사, 또 한글 편지, 독립의 한글, 백성을 위한 한글 등으로 구성됐고 전시물 곳곳에 숨겨진 오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가는 퀴즈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 이육사의 육필원고 바다의 마음과 안동을 대표하는 아동 문학가 권정생의 친필 편지, 또 육필원고인 강아지똥 등 다양한 한글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10월 9일까지는 아이들이 한글에 좀 더 친숙할 수 있도록 한글 레고 놀이판, 한글 서당, 또 목판 나링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도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노푸른 가을 하늘 아래 다소 쌀쌀함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0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공기 질도 깨끗해서 나오실 때 겉옷만 잘 착용해 주시면 종일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경북 동해안 아침 기온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보온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이후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지역민과 관광객이 최적의 신선도를 유지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각종 어류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수산복합 쇼핑몰이 경주에 들어섭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환동의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 사업과 수산융합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우선 이 환동의 블루푸드 플라자는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인프라를 확보하고 소비도시와 연계하는 전국 최초의 수산복합 쇼핑몰로 오는 2026년까지 경주 엑스포공원 일원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 수산물 위판에서 유통까지 신선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과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유통체계를 접목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해 산지 수산물의 싱싱함을 소비지에서도 만끽하는 등 수산물 유통 산업이 고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에서 전해드립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아침까지 내리던 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7.9도 낮은 14.8도, 습도는 72%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서에서 북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로 높은 파도가 일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상의 기상악화로 인해 운항이 통제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연안 등 동해 연안에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주의보는 기상청이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서가 연안 안전사고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발령하는데요. 동해 해양경찰서는 4일 동해 중부 전 해상 풍랑특보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5일부터 특보 해제할 때까지 발령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5일 0시부터 동해 해상을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6m의 강한 강풍이 불고 바다의 물결도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며 동해 중부 전 해상 강풍 및 높은 너울성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는 곳에 안전시설물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 및 주민분들은 당분간 월파 및 추락사고가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 등은 출입을 자제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월 5일 오늘은 재외동포의 존재와 중요성을 알리고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정한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얼마 전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북문화재단의 구윤철 대표이사 연결해서 관련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구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수 네네. 프로그램 이름이요. K 네. 디아스포라 청소년 정체성 함양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이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디아스포라는 용어 자체로 보면은요, 네.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나가지고 이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규범과 관습을 통해서 하나의 유대인으로 통칭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측면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는 K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한민족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을 하나의 한민족을 한번 엮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K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K 디아스포라 하면은 이제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한인들을 의미하는 거네요. 네, 가능하면은 모든 한인들을 엮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예.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193개국에 한 732만 명이라고 하는데 한 730만 명이 되고요. 네. 아마 이게 국가 인구 대비하면 14%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아주 큰 규모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은 어디 쪽인가요?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아마 미주 지역입니다. 대미동포가 한 263만이 되고요. 중국이 아마 한 245만 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그 재외동포 규모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큰 규모라는 거는 정말 상당히 숫자가 많다는 뜻인데요. 네네. 예. 경상도 출신도 상당수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상도 출신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1905년도에 러일 전쟁 이후에 아마 이제 일본이 우리 산린으로 이제 동포 이주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한 15만 명의 어떤 조선인들이 가면서 아마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차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산업화 이전에는 농업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경상도 지역이 농토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국내에서도 여러 지역 또 경상도를 떠나서 흩어지고 네. 또 이제 글로벌도 흩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경상도가 많다고 보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뭐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네. 조사되지는 않았다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일 전쟁 이후에는 그러면 사할린 쪽으로 많이들 가셨겠네요. 그렇죠. 예. 사할린 쪽으로 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체 그 이주민의 90%가 경상도 출신이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K 디아스포라 청소년 정체성 함양 지원 연수 프로그램. 그러면 이 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서 추진되게 됐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은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뭐 K 디아스포라 세계 연대라든지 네. 한민족을 묶어야 된다는 이런 작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움직임이 이제 경상북도하고 이게 처음 이렇게 좀 접목이 되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K 디아스포라를 진짜 그 유대인이 하는 디아스포라처럼 해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그 자부심을 좀 고취시키자 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열게 되신 건데요. 네네. 예. 행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금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9박 10일간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6개국에서 44명의 그 청년 리더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 리더들을 1차적으로 해서 한국인 또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로 이제 그 한국 속의 한국이 바로 경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북, 안동, 영주, 구미, 칠곡, 포항, 경주 이런 아주 핵심적인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한옥이라든지 한식이라든지 한글 그다음에 뭐 한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체험을 하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경북의 4대 정신인 이 화랑 정신, 선비 정신, 호국 정신, 새마을 정신을 이 제외에 있는 청년들에게 함양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한국인이구나 이런 네. 한국인의 굉장히 훌륭한 측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각인시켰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또 지역 곳곳을 탐방하고 또 정신적인 부분까지 좀 강조하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네. 참관 청소년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주로 이제 2세, 3세, 4세 이제 청소년들 아닙니까? 청년들인데요. 좀 이제 각지에서 이제 뭐 오다 보니까 서로 서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진짜 저는 이게 한민족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게 금방 친해지고요. 네. 아주 강한 연대를 느끼고 그다음에 동질감을 가져가지고 이제 조금 며칠 지나서는 완전히 그냥 진짜 이게 가족같이 그런 친밀감을 느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또 거주국으로 돌아간 참여자들이 또 참여를 원한다면서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참여한 이제 청년들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번에 한국과 한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아서 고맙다.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나서라도 혹시나 이런 기회가 생기면 자기들 자원봉사까지 해서라도 널리 한국을 좀 알리는데 일조를 하겠다. 네. 뭐 이런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정체성이라는 게 아마 이 청년들에게는 그런 그 뿌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한 번의 행사로 확실하게 심어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좀 꾸준하게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경상북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구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예. 첫 술에 배부를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니까요. 네. 한 20년에 거쳐가지고 80만 명을 했더라고요. 한 1년에 4만 명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44명, 한 1000분의 1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해외에 있는 이 청년들을 연대를 강화해가지고 네. 이 청년들이 나는 강한 한국인으로서 세계에서 이 한국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자신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뭐 한글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이 처음에 이제 한국 방문하는 그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또 한글 교육도 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한글의 전당을 이 경북에다 만들어서 이 한글도 배우고 또 네. 한글을 통해서 한국의 정신을 배우고 한복을 배우고 또 한식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또 장기적으로는 이 청년들이 그냥 한국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한국을 와서 창업을 하고 아, 예, 그래서 한국을 기반으로 한 또 비즈니스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의 취업과 창업 기회도 그러면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네. 청년들에게요. 예, 어떤 그렇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번에 이제 포스코를 방문해가지고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탐방했었습니다. 네. 근데 깜짝 놀래요.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건 한국의 어떤 이 창업 생태계가 너무나 잘 돼가 있으니까 네. 여기 와서 자기도 창업해보고 싶다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44명의 청년들이 왔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더 많은 청년들이 오고 보통 이스라엘의 경우는 보니까 한 10% 정도가 네. 모국에 와서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내년에도 뭐 열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평가를 하고요. 네.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면 좀 더 또 다른 체계적으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해서, 어쨌거나 이 K-디아스포라의 정신이 지속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철우 지사님의 방침이시고요. 저희 네.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였습니다.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2분 지났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담는 사진, 이 사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대구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가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축제 제9회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지난 9월 22일 개막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예술발전소 그리고 시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는 다시 사진으로라는 주제 전시가 열리고 있는 대구 문화예술회관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도슨트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네, 1관의 주제는 지금 여기 증언의 힘이라는 곳인데요. 저희가 사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의 특성을 10가지로 나누어서 1관에서 10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진의 인증의 힘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한 작품들을 뽑아서 1관 지금 여기 관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은 모두 다양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관, 2관, 3관, 4관에 조금 더 사진적인 사진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특히 3관의 순간 포착의 힘과 같은 곳에서는 조금 웅장한 사진들 또 6관의 시점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 힘든 고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면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가 3관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네, 이 작품이 시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눈에 띄어서 잘 감상을 해주시는 작품인데요. 안준 작가의 저 템페스트라는 작품입니다. 물이 방류되는 순간 팔당됨에서 작가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현실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초현실적인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원하는 구도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촬영을 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영상이나 문학 작품과는
다른 이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제가 다시 사진으로, 사진의 영원한 힘인데요. 올해는 국내에서는 13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해외에서도 47명의 작가가 참여해 총 10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작가가 참여했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중 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대구 출신의 사진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구에서 사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동건입니다. 네, 이 작업은 이제 코로나가 한참 대구에서 절정을 찍을 때 코로나 거점병원인 대구 계명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목은 37.5도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37.5도라는 그 체온이 어떤 사람을 보는 이제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병원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총 5점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 당시 어떤 대구의 어떤 코로나 방어선 최전선인 코로나 거점병원에서 다 촬영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이 작업 말고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분들이나 의료진들 포트레이트도 인물 사진도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사진은 건물 밖에서 건물 안쪽을 찍거나 건물 안쪽에서 또 건물 바깥을 바라보거나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주로 찍힌 대상들은 코로나 의심 환자들 또는 병원 관계자들, 간호사들, 의사들 그런 분들이 주로 찍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진은 보는 사람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제 그 어떤 버려지는 사진들도 보면 그 안에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본인의 관심도나 또 본인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사진은 많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자기 관점대로 감상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 사진가가 촬영을 했을 때 그 카메라 뒤에 있는 어떤 사진가의 상황이나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보면 감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진을 볼 때 자신이 잘 나온 사진은 네, 맞아요. 네, 잘 나온 사진이 잘 찍힌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걸 보니까 관점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사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진전은 전시뿐만 아니라 또 사진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구 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오후 2시와 4시에 열립니다. 10월 20일까지 강연은 진행되고요. 일정은 대구 사진 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에 대한 총 정리를 담당자의 목소리로 담아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진 비엔날레 팀장 이호입니다. 제9회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이제 올해 2023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비엔날레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것은 영 아티스트전 포토북 페스티벌 또는 사진 강연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사진이 주는 메시지에 방점을 두는 주제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진 비엔날레의 주제는 사진 자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예술 안에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조명해보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전시는 당연히 주제전입니다. 주제전은 다시 사진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총 10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진이 전시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주제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빛과 렌즈 그리고 피사체 그리고 사진을 찍는 사람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사진이 찍혀지고 보여지고 감동을 주는가 이런 부분이 강조된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처럼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2023년 올해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사진에 대해 감동하시고 또 본인들이 휴대폰으로 찍는 사진들도 어떤가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11월 5일까지 대구 전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무료니까요. 이 사진만이 갖고 있는 그 힘을 편하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인데요. 어디서 열리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예술발전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경북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대구 사진 비엔날레 소식 잘 들었습니다. 윤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요. 네.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가 정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실적을 중간 점검해봤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논의 단계부터 처음에 반응이 뜨거웠어요. 제도 설명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 그리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 이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모아서 복지, 문화, 예술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기부자는 고향에 기부금을 내고 최대 10만 원의 세액공제와 3만 원 이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향 납세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한 거라 하고요. 네. 일본은 지자체가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기부 플랫폼이 35개나 되고 또 고액 기부와 법인 기부도 장려해서 연간 8조 7천억 원이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이제 답례품이 좀 중요하게 논의가 됐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지자체마다 답례품이 다 달랐잖아요. 네. 예, 대구의 경우는 어떤 답례품을 주고 있나요? 네, 대구시도 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계속해서 확대 중인데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 종류 확대를 자주 논의를 합니다. 네. 현재는 대구 시티 투어 버스 탑승권, 한방식품, 커피, 연근과자, 들기름, 미나리 엑기스, 침구 세트 같은 15개 품목이 있고요. 종류가 많네요. 네, 이 외에도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뮤지컬 관람 할인권, 대구 국제 사격장의 사격 체험 이용권, 대구 FC 입장권, 대구 FC 굿즈 같은 5개 품목을 더해서 모두 21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이 품목 가운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답례품 종류가 정말 많은데 대구시가 이제 설정하고 있는 올해 목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올해 대구시가 목표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30억 원입니다. 올해 1월 19일에 대구 출신 야구 스타인 양준혁 야구재단 이사장이 500만 원을 기부하면서 대구시 고액 기부자 1호로 등록이 돼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지역 지자체들의 모금 내역을 살펴봤다고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6개월간 대구, 경북 지자체의 모금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지역마다의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이 경북의 일부 지역에선 향후회 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활발한 모금이 이루어져서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대구에서는 운영비 확보도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을 비교하면 경북의 실적이 더 좋다는 뜻인가요? 네, 대구의 지역 지자체는 경북의 지자체들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7월부터 대구로 편입한 군위군은 경북으로 집계를 했고요. 대구시와 8개 지자체 가운데 기부 건수는 대구시가 50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기부 금액은 달성군이 3,6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달성군이 9개 지자체 중에서 고액 기부가 6건 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던 영향이고요. 이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는 수성구가 대구 경북의 33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다고요? 네, 수성구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네. 대구시도 2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경북보다 대구가 이런 관련된 정보 공개를 좀 꺼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대구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희도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고민이 좀 크다. 이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훨씬 줄어드는 분위기다. 아예 실적이 없는 주간도 있다. 또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다 보니 모금에 있어서 불리한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또 하반기에 관심이 좀 덜해진 영향도 있겠죠. 그렇죠. 네. 또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좀 불리한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와닿지 않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분위기가 있고 지자체장까지 나서는 곳이나 또 전담팀을 마련해서 열심히 나서는 곳이 있는 반면 이 도시 지역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모금 현황 정보를 비공개하게 되는 이유도 이 지자체들 간에 줄을 세우는 분위기가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이 답례품도 지역 특산품 중에 이제 선정할 만한 게 많지 않다 보니 좀 고민이 되고 특히 대구의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홍보비를 아끼기 위해 담당자들이 발로 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경북의 분위기는 대구와는 좀 다르겠네요. 네, 경북은 대구보다는 상황이 좀 나았는데요. 경북도와 23개 시군에 평균 1억 6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천군이 4억 7천여만 원, 경북도가 3억 2천여만 원, 그리고 의성군이 3억 2천여만 원 순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6개월 사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모은 지자체는 경북도를 포함해서 16곳입니다. 예천을 포함한 8개 지자체는 1,000건이 넘는 기부 건수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예천은 고액 기부도 126건, 2억 5천만 원이나 이루어졌습니다. 네. 또 의성군도 고액 기부 건수는 60여 건으로 예천에 비해 적었지만 기부금은 2억 2천만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의성군 관계자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출향인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고액 기부도 많다 보니 예상보다 더 많은 모금액이 모였고요. 출향인 모임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홍보가 잘 된 것 같다며 당초에는 2억 5천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 목표액을 10억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기부 실적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다르겠어요. 네, 경북 안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또 경북의 다른 한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경북 안에서도 이 향후회가 활발한 예천이나 의성 같은 곳이 모금이 잘 되는 분위기라면서 네. 우리도 3억 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비 예산을 잡았는데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금 방법이나 홍보 방법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요.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독려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고요. 네. 나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안 좋은 지자체는 걱정이 좀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향후회의 역할이 지금 그렇죠. 네,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서는 지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들은 운영비 확보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전년도 기부금 규모에 따라 이 차이가 있지만 최대 15%까지 고향사랑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이를 운영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즉 많은 기부금을 모을수록 운영비도 많이 쓸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미 각 지자체는 올해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썼습니다. 네. 이 시스템인 고향사랑 이음 구축을 위해서 각 지자체는 2,900만 원 가량을 지출을 했고 또 매년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만 8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답례품을 구입하고 배송하고 또 홍보하거나 답례품 선정위원회 수당 같은 운영비는 또 별도입니다. 네. 실적이 저조하면 이제 운영비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는 지자체들이 한두 곳이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비단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 반년의 성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한 의원실 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에는 전국 130여 개 지자체가 70억 원 정도를 모금했다고 답했는데 네. 이 2분기에는 응답한 지자체가 늘었음에도 모금액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현재 주소지가 등록된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없는 거죠. 네, 인구가 좀 많은 서울, 부산 지역의 기부 금액이 가장 적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243곳 자료를 모은 결과 모금 실적을 제출한 177곳 가운데 경북 예천군이 지난 1월에서 8월 6억 3천여만 원을 모금해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천군이요. 네, 이제 그 뒤를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순창군, 경북 의성군, 전북 무주군이 이었습니다. 예, 행안부 차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이 대책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우려들을 좀 전해드리려는데요. 예.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을 했음에도 이 공전을 하는 이유로는 지자체 손발을 묶고 있는 각종 법적 제한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이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정부 홈페이지로만 기부가 가능하고 예. 또 과잉 경쟁을 우려해서 이 향후에나 동창회를 직접 찾거나 고액 기부자에 대한 감사 연락을 하는 것들을 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이런 고민들을 안아서 행안부가 지난 3일 고향사랑 기부금 지정기부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부 플랫폼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플랫폼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김 기자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제 시행 6개월을 조금 넘은 시점이죠. 이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자리 잡기 위해선 우선 시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세액공제 상한 부분을 좀 높인다거나 또 법인의 기부를 가능케 하거나 하는 좀 제도적 정책적인 변화가 함께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 모금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런 지자체 차원의 고민이 좀 많아 보였는데요. 지속 가능한 모금을 위해서는 지정 기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는 것도 아까 전달을 드렸습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자립 등을 위해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단순 모금으로만 생각이 될 게 아니라 인구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생활인구, 또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 동력이 될 복수주소제 같은 제도를 좀 고려해서 이 포괄적인 전략 속에서 운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모금을 위한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41분 지났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오늘은 대구정책연구원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해주실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뭔가요? 네. 매년 가을이 되면은 대구를 수준 높은 오페라의 물결로 가득 채우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입니다. 내일 10월 6일부터 약 한 달 남짓 개최되는데요. 오늘은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디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열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20회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21년째가 되는데 코로나 전국 당시 한 해 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20년간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를 계속 했는데 네. 순수예술 종합예술에 될 수 있는 이런 오페라 축제를 20년간 우리 대구시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거다. 그래서 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오페라를 선보이면서 공연 문화를 선도한다.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오페라 축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년 그 오페라 축제 때마다 이렇게 약간 특성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올해는 어떻게 치러지나요? 네, 올해 이제 역사적인 20주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래서 약 36일간 5편의 메인 오페라를 차례로 선보입니다. 작년에는 바그너 작품이 위주였어요. 예. 올해는 이제 개막작인 살로메라는 이 개막작이 이제 스트라우스 작품으로 갑니다. 살로메와 엘렉트라로 같은 이런 대형 공연. 쉽게 만날 수 없는 작품입니다. 네. 이제 이 살로메나 엘렉트라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아직까지 좀 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한국 초연으로는 엘렉트라와 같은 작품은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네. 그래서 작년에 바그너 작품 니벨룽겐의 반지에 이어서 살로메라든지 엘렉트라 그리고 리골레터 같은 이런 예술적인 부분과 대중적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무대는 아무래도 대구 오페라 하우스겠죠? 네, 맞습니다. 2003년에 이제 개관을 한 대구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 대구 오페라 하우스도 단일 공연장으로는 상당히 보기 드문 오페라 전용 공연 극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연 제작과 상연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물론 예술의 전당에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술의 전당 안에는 연극, 콘서트, 클래식 이런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공연장으로는 상당히 보기 드문 오페라 전용 극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상당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순수예술의 어떤 종합한 이런 축제를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는 우리 대구시가 보유한 대구 오페라 하우스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라는 소프트웨어가 장기간 되면서 우리 한국 오페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오페라 축제가 대구에서 열리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국제 오페라 축제가 20회째 열렸다는 이 부분은 왜 우리 대구라는 도시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이냐라는 그렇죠.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만큼 역사가 깊어요. 뿌리가 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 오페라 축제를 대구에서 한다는 자체는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음악적인 토양, 오페라에 대한 뿌리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깊다. 그리고 어떤 근대 음악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박태준, 현재명, 김진균 등 이런 여러 가지 위대한 선구자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해 왔고요. 네. 역사적으로 오페라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성악을 비롯해서 다양한 음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또 국제적인 교류도 이루어지는 그런 네, 장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이게 국제 오페라 축제이거든요. 그렇죠. 인터내셔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예술 도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음악 축제이면서 국제적으로 교류할 때는 과거에는 작품만 교류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체 제작 오페라 그리고 무대의 교류 또 인적 교류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국내외에서 보기 힘든 오페라 단체의 초청 공연까지 그리고 과거에는 조금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들이었다면 지금은 쉽게 만나기 힘든 작품들을 메인 작품으로 구성해서 오페라의 생산적인 확대와 오페라의 세계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도시가 지금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에 참여를 했겠고 그렇습니다.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 제가 말씀드려보면 그동안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누적 국가가 100개국이 넘습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기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오페라 저력을 알고 우리와 같이 컨택 포인트를 찾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오페라 극장과 단체가 참여했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 국제문화 교류에 상당히 어떤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제 국고 지원, 지금은 국고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실시했어요. 그 평가가 2000년대 초반부터 했는데 네. 최우수 등급을 한 6차례 그리고 또 음악 분야의 1위 선정이 3차례 되는 등 어떤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대한민국 대표 어떤 축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20년간 계속되고 있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대중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페라 하면은 그들만의 리가 아니냐. 네. 예술성적인 부분을 보다 보니 오페라 대중화에 아무래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페라 축제도 그렇고 오페라 하우스도 그렇고 이제 대중화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장 오페라라든지 또 소극장 오페라 그리고 오페라에 대한 렉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재미있고 작게 꾸며진 오페라 무대를 이제 곳곳에서 펼치면서 오페라를 좀 대중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고 재밌는 오페라의 그렇습니다. 대중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페라라고 하면은 아주 길고 네. 또 무대가 아주 크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담감을 뭐 대중들도 안고 있는데 네.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페라 평론가나 전문가들도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오페라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공부해 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페라 오디세이 같은 게 있고요. 미리 공부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미리 할 수 있게끔 오페라 평론가들을 초청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예. 예. 또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렌치 콘서트라든지 대중적으로 접근성을 제고하는 그래서 오페라 대중화를 위한 정책을 좀 다각적으로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오페라 세계화도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이 오페라 세계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게 해서 오페라 대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라는 문화적인 저력을 알리는 데에는 오페라 세계화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선 우수한 성악가와 제작진을 우리가 모셔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성해서 해외로 진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술 감독 중에 페테 에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페테 에델만이라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정상급 파트너들과 오페라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점, 이런 점이 현재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네. 여러 유수의 예술 감독들이 그런 공동 노력하는 점에 좀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통해서 그 우수한 성악가와 또 제작진이 또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기회를 그렇습니다. 갖기도 하는가 봅니다. 네, 그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유럽 같은 도시에서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들에서는 이제 대구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고 파트너십을 상당히 긴밀히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한마디로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시민의 오페라 향유를 선도하고 또 대구의 문화 브랜드 제고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뭐 제가 좋은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아직 극복해야 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네, 그래도 이 오페라 공연 문화를 선도하고 국내 예술인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에 일조하는 그런 축제에는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가를 넘어 지역을 넘어 국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다. 그렇게 됐고 볼 때는 국가 간의 합작을 더 늘리고 우리 스스로 공연이 이제 바로 나오는 엔드 유저에게 바로 나오는 그런 단계를 넘어 어떤 무대 보관소라든지 무대 창작 스튜디오라든지 아카데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보강이 되어서 네. 교류에 있어서 작품 교류를 넘어서서 인적 교류, 무대 교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인력들, 스태프들 간의 교류, 이러한 부분들로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국제 축제로서의 허브 역할을 그래 해내면은 우리 대구의 도시 브랜드, 문화 브랜드뿐만 아니라 전 어떤 국제적인 브랜드 제고에 큰 효과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매년 10월 대구를 오페라의 물결로 채우는 대구 국제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10월 7일) 토요일부터 (9일) 월요일까지 3일간 제20회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가 열립니다. 국내 최대 1.8m 천체 망원경을 보유한 보현산 천문대와 천문과학관이 있는 보현산 자락에서 개최되는데요. 일몰 후 누워서 별보기 행사와 우주복 포토존, 우주정거장 도킹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인기 과학 유튜버인 궤도와 동양인 최초의 나사 과학 탐험가 문경수 씨의 강연도 준비됐는데요.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주군의 가을 대표 축제인 2023 성주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가 이번 주말 이틀간 수륜면 수성리에서 개최됩니다. 찾아라 메뚜기, 즐겨라 가을 소풍을 주제로 가족 운동회, 버블 공연, 지역 축산물과 농특산물 전시 판매가 진행되는데요. 메뚜기 잡이, 고구마 캐기, 메기 잡기 등 경험해보기 어려운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개막식에는 풍년기원 풍등 날리기와 축하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름다운 황금들녘에서 가을의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 중구에서 2023년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총 397팀이 신청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10팀이 가창력을 뽐낼 예정인데요. 세 단장을 마친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가수 민경훈과 송하예의 축하 무대가 함께 이어지는데요. 가을밤 김광석을 그리워하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에 2023 컬처마켓 인 동성로가 진행됩니다. 직접 보고 즐기는 전시를 통해 지역의 예술가와 대구의 문화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아트마켓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스토리를 담은 디저트 공모전 선정 제품과 대학생 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하며 대구관광 사진전 입상작 전시도 열리니 방문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구가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개의 공공장소를 결혼식장으로 개방 운영합니다. 무료 개방시설은 달서구의 월광 수변공원, 배실 웨딩공원, 달서 아트센터, 이곡 장미공원 등 6개소며 대구교통공사 강당, 대구시 교육연수원 연리지홀 등 4개소는 사용료만 지급하면 대여 가능합니다.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달서구청 여성가족과나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연체자가 모두 2만 8천여 명, 금액으로는 1,100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청년 취업난이 심해진 데다가 고물가, 고금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학자금 대출로 학업을 무사히 마친 20대가 지난달 한국장학재단에 11억 원을 기부해서 화제입니다. 졸업 후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학자금 대출을 갚고 나아가서 국가로부터 받은 도움을 사회로 환원하는 선순환, 참 이상적인데요. 이런 일이 잇따를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에 각계의 노력이 더해져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목요일 순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